자, 다음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께서 경제 안보 시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셨고요. 조경엽 실장님께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국회 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으로 재직하셨고요.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딜사이트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제 안보 시대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윤수 교수께서 우리 경제를 좀 전망을 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가 1990년 들어와서 5년에 1%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있고 미래 패권을 위한 혁신 경쟁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미중 패권 경쟁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이제 서구의 보편적 사회로 편입이 되면 세계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거다,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WTO 이후에 갈목하는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팽창 정책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남중국해 도발이라든가 일대일로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대륙 해양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의 기술 탈취를 이제 서슴지 않고 있고 제조 2025에 보면 이제 공상 정권 수립 후 한 100년이죠. 2049년에 세계 경제를 재패하겠다는 뜻을 이제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세계 패권 경쟁에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위협적인 국가로 지정을 하고 트럼프 시대 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 더욱 이제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국제 분업을 통해서 자유무역 이러한 주의가 국내 생산 역량에 크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제약품의 95%, 원료로 쓰이는 95%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가 이제 출범을 어커스 쿼드하고 출범을 했고, 경제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IPF가 이제 지금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첨단 기술을 공유하면서 안전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필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도 이제 동맹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와 안보가 분리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과거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이제 소련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경쟁 관계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미국에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군사나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시장 규모라든가 상품 생산력, 지정학적 이해에서 미국을 지금 위협하는 국가로 좀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혼자 하기보다는 인도 태평양의 반축구 국가를 형성을 하고 경제 군사 블록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점진적으로 탈중국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쿼드와 같은 이런 이제 안보 공동체에는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선택을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호국들의 GDP 총합이 세계 GDP에서 65.3%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아직도 첨단 기술이라든가 경제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측면에서도 우리 선택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탈중국화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최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선 전략 산업에 국한해서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를 하는 게 뭐 시나리오 1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이나 다른 제조업까지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게 시나리오 2. 이거보다 더해서 안전히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것이 시나리오 3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글로벌 공급에서 완전히 제외할 때는 이제 우호국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호국들이 이제 미국 블록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만약 대만이나 이런 데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금융이나 다른 제조업 이것도 이제 배제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를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전략에 맞서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쌍순환 전략인데요. 국내 그다음에 국제 순환을 이렇게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순환은 그동안 이제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소비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성장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기술 개발 및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 자력 갱생을 추진하는 게 이제 국내 순환이라고 할 수 있고, 국제 순환은 중국과 그 지역의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공급망을 이제 강화해서 중국의 그 첨단 고부가치 상품을 그들로 이제 수출을 하고, 반대로 내수에 필요한 제품을 그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국제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이런 쌍순환 전략이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고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땡큐 시진핑이라는 이제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3연임은 서방 국가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꼬집으면서 중국이 아마 10년 뒤로 후퇴할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할 정도로 시진핑 장기 집권은 상당히 중국의 리스크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올해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10년 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50년에 노인 비율이 30%를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고, 한국이 이제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명목 1인당 GDP가 33,000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은 94년에 진입했을 당시 4만 달러 정도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12,500달러 정도, 3분의 1 수준인데, 이런 수준으로서 막대한 사회적 부양비가 요구되는 이 고령화를
중국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보시면 그 중국이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비중이 한 30%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20% 이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인당 GDP 증가율이 2005년에서 19년까지 8.4%인데 비해서 부동산 가격 증가는 17%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의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선전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LA 주택 가격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큼 또 부동산 충격이 중국 경제에 크다란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 또한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니까 민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총 부채 대비 현재 297%, 그 중에서 민간 부채가 19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한 건 맞고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BIS 43개국 조사국 중에서 우리가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윤수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채 문제가 금융 리스크로 가지는 않겠지만 소비를 제약하는 상당한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정부가 투자를 할 때 전부 지방 정부 융자 기구를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빚이 지방 정부 부채로 안 잡히다 보니까 사실 추정하기도 어렵고 그 규모가 이제 IMF나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될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 발행 규모도 한 395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 연구소에서 이 중간 벨트 술찬성부터 해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부채, 그러니까 부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 정부로 분류를 할 정도입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측면도 있는데 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요소 생산성인데 지금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우리가 TFP가 0.85% 정도 되는 반면에 중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0.19% 평균적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이너스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고 저성장 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나 이제 1980년대 아일랜드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로 이제 전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리고 이는 이제 잠재적으로 중국이 이제 쌍순환에서 추구하는 고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1975년이죠. 75년에 하이
20%하고 상위 20%가 거의 뭐 소득 점유율이 비슷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지니계수도 이제 0.5가 넘을 정도로 소득 분배가 상당히 큽니다. 소득 불평등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나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도 공동 부유 정책을 쓰는데 이 공동 부유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소비성 지출을 늘리고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을 더 촉진시킬 거고 그러다 보면 성장 둔화를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콧물이 나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나 시진핑 체제를 고려를 할 때 중국이 향후 한 10년 내에 2%대로 가지 않겠냐는 이런 이제 국제 기구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3-4%대로 하락을 할 경우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보면 결국은 이런 구조적 리스크로 쌍순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부채 리스크로 내수 확대가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고 이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공동 부유 정책 이것이 기업과 부유층의 이제 희생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적 갈등이 좀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활성화를 해서 임금 인상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순환이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순환을 보더라도 지난 5월 달이었죠. G7 회담 일본에서 열렸던 G7 회담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반시장적 형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에 이제 맞불 작전으로 이제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탄으로 끝나는 5개 국가들과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자유진영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 사슬을 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GVC 그런 우호국가의 GVC 구축은 지속 파급 효과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향적인 개방 국가로 국가 정책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동맹에서 이제 핵심 국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전략성 모호성은 미중 패권 전쟁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성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이니 반자유진영 이런 대결 구도에서 우리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중심에서 보면 아까 GDP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우리로서는 국가적 자해 행위에 가깝지 않나. 특히 이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그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것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점진적으로 전략 상품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이제 호주가 그런 식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10년 중반까지, 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부상을 상당히 경제 기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멜컴 내각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 부상을 안보의 도전으로 강력히 인식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2010년 초반부터 이제 탈중국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 보장 추진법을 국회에 제정을 해서
전략 상품 및 물자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볼 때 계속해서 고성장은 이어가기 힘들고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보았듯이 너무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이 없더라도 중국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중 축소와 속도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중국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기업에서는 비효율성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대기업과 함께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이 나올 경우에 뭐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입 다변화하는 비용까지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에서 신산업 정책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2022년에 10월 달이죠. 공공망 안정망 기본법, 이걸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기업들도 이제 이런 글로벌 공무원 재편의 시기와 조절 뭐 이래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중국 현상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듯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들을 어디가 유치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유통기업법에서 이제 유통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투자를 해소하고 신규로 이제 국내와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해야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일본처럼 해외 투자를 회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국내 생산과 투자에 기여를 했다면 유통 기업으로 간주를 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을 한 데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국내 보면 규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다음에 CEO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고, 그 화관법, 화평법 이런 거 보면 일본의 100배 이상 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을 새롭게 출발하는, 실질적으로 100대 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17개 정도는 우리나라 사업에 불가능한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규제 개혁은 빨리 철폐를 해야 되고, 이 노동시장도 세계에서 보면 가장 경직성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미국 주도의 블록 내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국내 투자가 좋죠. 그렇지만 이제 해외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공급망 내 투자를 확대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다만 거기서 번 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를 해주면 국내 투자도 늘고 고용도 확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우리가 얼만큼 더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품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격차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차별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래 글로벌 공무망 재편이 지금 우리가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우리가 이용한다면 이 저성장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안보 시대의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네요.